급 나가는 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 지금 원치 않아요. 물가 잡힐 때까지는. 탈세계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 새벽에 굉장히 이제 올해 이제 남은 11월, 12월과 내년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11월 FOMC 금리 인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요거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시장이 예상한 대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죠. 이제 0.75% 금리를 올렸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 알고 있었던 그렇죠. 사실이라서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이 발언하기 전에 이제 성명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문구가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도 좀 이제는 한번 고려를 하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하나 들어갔어요. 지난달에 없었던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갑자기 확 올라갔었는데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약간 좀 시장을 좀 눌렀죠. 예, 약간 의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받았는데. 기자님 또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했던 얘기는 세 개예요. 뭐냐면 12월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겠다. 늦출 수도 네, 늦죠. 이제 그거는 언급을 했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언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50bp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그 다음 발언들이 문제였어요.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난달에 FOMC 할 때 우리가 설정했던 목표보다 기준금리 목표보다 더 높게 설정이 돼야 될 것 같다. 그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내년도를 4.5에서 4.6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발언은 뭐냐면 이거 5% 넘기겠구나. 최종 금리가.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두 번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언제까지 올릴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답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이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어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물가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꺾일 때까지 안 꺾이면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기준금리 계속 올리는 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그동안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좀 길게, 그러니까 내년 한 1분기에 대부분 금리 인상 기조 꺾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지금 속도면. 맞아. 근데 이게 1분기가 아니라 2분기까지도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기존에 우리 예상과 좀 엇나간 거죠. 그래서 12월에 속도 낮추는 거는 오케이. 근데 더 높게 올리고 더 길게 가겠다. 이 두 가지가 첨부가 되면서 시장이 놀랬고, 사실 뭐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12월 약간의 보폭을 낮추는 그거는 이제 얻어낸 건 맞는데 그 전에 지수가 또 미리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다우지수가 한 14% 올랐잖아요, 10월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반복돼요. 연준이 그 FOMC 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미리 오르면요, 항상 하고 나면 또 꼭 급락하고요. 기대를 안 하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엔 좀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약간의 실망스러운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그날 좀 많이 흔들렸다. 정리하면 11월은 75bp 인상 우리 예상대로 했고 12월은 이제 조금 낮춰서 50bp 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 것 같고, 하지만 금리 인상이 연장전이 좀 이어져서 내년 1분기 끝날 줄 알았는데 2분기까지 그 다음에 5%를 넘길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이게 더 흔들렸던 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안 줬어요. 이걸 좀 주면 좋은데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경로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결론은 뭐냐면 파월 의장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물가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구나. 물가 꺾이면 연준 의장이 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근데 물가가 지금처럼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그냥 계속 금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금리는 올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보폭이 좁아져요, 점점. 길게 이제 스텝을 밟다가 좁게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좋죠. 이건 좋은데 문제는 걷는 게 좀 더 걸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좀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금융시장은 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조금 흔들린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연준 의장은 사실 그 기자회견 때 본인이 어떤 코멘트를 하면 증시가 어떻게 될지 사실 본인은 알잖아요. 알아요. 연준 의장이 증시가 좀 오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릭 티미라우스라는 기자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연준의 입으로 불리는데 갑자기 2주 전에 이제 2주 전이 어떤 날이냐면 FOMC 2주 전에는 연준 위원들이 말을 못하는 기간입니다. 딱 그게 되자마자 월스트리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12월에 피벗할 것 같다. 약간 이제 기준금리 속도를 늦출 것 같다. 이래서 미국 증시가 확 올라갔어요.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파웰 의장 입장에서는 이거 부담되거든요. 이게 또 너무 올라가면 기대감 커지면 이게 기대 인플레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이게 컨트롤을 또 못합니다. 어쨌든 물가를 낮춰야 되고 계속 시그널을 줘야 돼요. 물가 못 오른다, 못 오른다. 우리는 계속 물가 꺾을 거다. 이걸 해야 되는데 시장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번에 10월에 다우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14%. 이것 때문에 아마 좀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정을 하고 좀 그 12월에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걸로는 뭐 이미 언질이 됐기 때문에 그걸 동의를 하면서 시장을 한번 누르기 위해서 이제 추가 멘트를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연준 의장의 의도는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미국 시장이 뭐 급 나가는 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 지금 원치 않아요. 물가 잡힐 때까지는. 그게 다시 한번 좀 느껴진 FOMC 회의였던 것 같아요. 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이 어쨌든 75bp 했고 12월에 또 할 거고 내년에도 좀 더 할 여지가 남아 있는데 그럼 이제 한국은행도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한국은행이 더 금리 인상을 하면 사실 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금리 인상은 또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칠 텐데 한국은행 금리 인상 좀 어떻게 보시고 우리 또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좀 달라진 게 그 원래 우리 한국은행 총재들은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요. 먼저 언지를 안 해줘요. 기자회견 하죠. 금통이 끝나고 원론적인 답변을 많이 해요. 뭐 물가 보고 하겠다. 이게 명확한 가이던스를 안 주는데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그 이창용 총재는 좀 달라요. 가이드라인을 줘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번에 금통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3.5를 얘기했어요. 요게 목표다. 그러면 지금 3이잖아요. 3%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금통위가 연말에 한 번밖에 안 이제 한 번 남았죠. 이번 11월에. 그러면 이번에 한 번만 0.5로 올리면 끝나는구나. 이 언지를 줬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명확하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감이 좀 생기는 게 지금 물가가 이번에도 그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10월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꺾이다가요 다시 올라갔어요. 경로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목표치를 3.5로 제시한 게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더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4일 날 금통위가 열리니까 아마 또 이번에 이창용 총재 스타일로 보면요. 아마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봐야 우리가 알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3.5까지 한 번 더 올리고 미국이 지금 연준이 어쨌든 기준금리 목표치 올려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은행 총재도 뭐라고 했냐면 뭐 경제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우선시한다라고 예전에도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3.5인데 아마 제 생각엔 4자까지는 가긴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은 더 올릴 것 같아요. 한 3.75 정도까지는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볼 것 같고. 근데 왜 미국보다는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져도 한국은행이 이렇게 세게 스텝을 못 밟냐면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이 채권 시장에 한 번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이 패닉 상태로 빠졌고 이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또 세게 올린다는 시그널을 자꾸 주면요. 가뜩이나 지금 기업들 돈 묶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돈 구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물가 때문에 올리긴 하지만 올리더라도 시장과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천천히 올리겠다. 이런 좀 언지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과 달리 지금 약간 채권 시장 유동성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미국만큼의 보폭을 좀 따라가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당연히 이럴 때는 이제 대출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좀 줄이는 게 좋겠죠. 네, 지금 그렇다고 금리가 당장 꺾일 가능성도 높진 않잖아요. 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고금리 환경은 계속 이어진다는 건 명확한데, 근데 이제 요건 맞는 것 같아요. 인상 속도는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줄기는 시작했다. 속도 자체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된 현재 한국 증시 한번 점검 좀 해주신다면. 예, 지금 이제 요즘에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외부 변수, 뭐 지금 경기 침체 오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거기다가 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옆 나라 중국은 뭐 난리가 났고, 제로 코로나 계속 이어지고, 이런데 주식시장은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조금. 10월 달에도 증시가 6% 올랐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외국인이 10월에만 3조를 샀어요. 거의.
주식을 계속 삽니다. 이 안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들은 지금 되게 아직도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시장은 좀 굉장히 내성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물가 오르는 거,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뭐 옛날처럼 큰 악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놀라지 않고 있고 FOMC가 끝나고 나서 당일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봤잖아요. 오늘 코스피 어떻게 되나요? 별로 안 빠집니다. 지금 아침에 거의 한 40포인트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5포인트니까 0.5%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내성이.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 노출이 많이 됐죠. 그래서 새로운 악재로 보질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장에선 또 이런 것도 보는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는 올리는 건 뭐 5% 올릴 수도 있겠지만 속도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은 너무나 빠르게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천천히 올릴 거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긍정적이고 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지금 상황이죠. 최근에 외국인이 왜 살까? 그걸 봤을 때 약간 중국의 대체제로 한국을 산다는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런 좀 수급적인 이슈. 또 한 가지가 2차 전지가 오늘도 좋아요. 이 안 좋은 장에서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시총 140조까지 거의 올라왔어요. 엄청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말고 2차 전지가 전체 섹터 통틀어서 지금 시총이 다 합치면 거의 300조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시총이 한 2,000조 조금 넘을 거예요. 이제는 2차 전지 요게요. 너무 커졌어요. 섹터가. 그럼 얘네가 올라가면요. 시장이 버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반도체 다음으로 커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이렇게 오르니까 증시가요. 이렇게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2차 전지가 무너지면 증시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렇지만 2차 전지가 이렇게 버텨주는 상황이 만약에 당분간 이어지면은 코스피는 이렇게 지금 2,300 넘었죠. 넘은 상태에서 여기서 좀 계속해서 뭐 바로 오르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뭐 한 번에 오르기는 어렵겠지만 좀 버티는 힘은 좀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장이 여기서 뭐 2,600, 700으로 바로 오른다 이거보다도 아 진짜 내성은 강해졌다. 좀 하방 경직성은 정말 굉장히 단단해졌구나. 그런 지금 좀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증시. 지금 하방경 시장은 강력해져서 이제 많이 싸져서 또 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아직 금리 인상 더 남았고 요즘 탈세계라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도 여전히 싼 게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탈세계화가 시작이 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세요. 올해 태조 이방원이 정말 좋았고 요즘에 근데 태조 이방원 중에서 2차 전지 혼자 갑니다. 요즘엔 또. 근데 왜 갈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탈세계화 때문에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탈세계화의 특징이 뭐냐면 공급망이 망가져요. 기존 공급망을 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배터리를 만들고 동남아에서 뭐 차체를 만들고 이게 이제 세계화거든요. 분업화된 거죠. 근데 탈세계화는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어요? 야, 그거 다 필요 없고 다 미국에서 만들어. 모든 거 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은 광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물만큼은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만든 건 용인해 줄게. 요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은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 다 만들라는 얘기예요. 분업화가 안 돼요. 근데 미국에서 만드는 순간 중국은 지우개로 지워야 돼요. 미국에 못 들어가요. 지우개처럼 없어져요. 그러면 그 중국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한국이 채우는 거죠. 2차 전지만 해도. 왜 LG엔솔이 이렇게 왜 올라가는지는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결국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물론 우리가 시장을 큰 그림에서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시장을 보면서 어차피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업마다 다 달라요. 어떤 기업은 이런 탈세계화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도 있을 거고 수혜받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장이 안 좋으니까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바뀐 환경에서 적응을 하시는 분이라면 시장만 볼 게 아니라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뭐 지금 사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2차 전지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네. 좀 늦었죠. 그렇지만 탈세계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조건 그건 안 좋습니다. 네. 뭐 시장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 이거보다 이 안에서 옥석가리기 잘하면 장이 안 좋아도 저는 수익 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럼 있거든요. 탈세계에서 수혜받는 쪽이랑 수혜받지 못하는 섹터는 좀 힌트 주시나요? 예, 가장 간단하게 나누면요. 지갑을 여는 주체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을 가가지고 뭐 저는 사실 오리온의 꼬북칩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서 뭐 경기가 안 좋고 막 물가 올라가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갑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꼬북칩 같은 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비슷한 경쟁 상품들이 있어요. 예. 근데 사람은 이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소비를 줄여요. 그런 이제 B2C라 그러죠. 개인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면서 지출을 좀 하기 어려운 산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이제 B2C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탈세계화에서 지금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그 업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중국 소비주, 화장품주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탈세계화로 가면서 비용 부담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또 하고 있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뭐 3년임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거기 많이 매출이 나오는데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이건 아직은 아니지만 사드 리스크에 한번 당해봤잖아요. 지금 탈세계화에서 미국과 중국 중에 우리나라는 편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미국 쪽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 예. 그럼 중국이 우리 한국을 또 보복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뭐 배터리로 하겠어요? 반도체로 하겠어요?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배터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점유율 거의 없어요. 자동차도 거의 없습니다. 갤럭시 폰도 중국에 안 팔려요. 보복할 게 없어요, 사실. 반도체 못 만들어요, 중국이. 못해요. 근데 화장품은 할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막 사드 그 보복 때문에 타격 옛날에 특히 제일 많이 받은 게임 타격 많이 받았죠.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엔터도. 근데 이제 중국 소비주가 타격받으면 어떡할까. 이게 탈세계화의 좀 폐해 중에 하나죠.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좀 답답하죠. 그리고 요즘에 또 피해보는 회사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예요. 왜 피해를 보냐면 이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면 야 하이닉스 너네 내가 1년 유예는 해줄 테니까 장비는 줄게. 근데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지금 하이닉스는 D램 생산의 50%가 중국의 우시 공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년 후에는 미국 장비를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를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근데 이게 절반이에요. 이게 절반이라는 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냥 목숨줄과 같은 그 라인인데 이게 지금 애매해진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되나. 장비 반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도태돼요, 공장이. 그런데 매각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대요, 하이닉스가. 근데 매각도 쉽게 못 하는 게요. 누구한테 매각을 할 겁니까? 거의 중국 공장이거든요. 중국이 사갈 수도 있겠죠. 중국이 사가는 순간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넘긴다고? 미국이 당연히 태클 걸고 넘어지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데다 또 판다, 뭐 장비를 해체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국 돈도 들어가 있어요. 우시 공장 처음 만들 때. 그럼 중국은 야 우리 지분 줘 이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중간에 껴가지고요. 이게 탈세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시안에 낸드 공장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삼성은 D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D램은 대부분 저기 평택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안 좋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탈세계화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피해받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수혜받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가 IRA, 인플레 감축법의 최대 수혜 기업이잖아요. 그게 있고 태양광 회사들 당연히 수혜받겠죠. 미국에서 태양광 만들면 세액공제 해줄게.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도 올해 되게 좀 좋았던 부분이 있고 흔히 뭐 B2B라 그래요. B2B가 뭐냐면 정부가 돈을 지출해서 투자할 때 이제 거기에 납품하는 거. B2G, 뭐 B2B 이런다고 하는데 정부가 주도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누가 봐도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 2차 전지 쪽이죠. 태양광, 또 풍력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 또 원전도 반짝반짝 하잖아요. 원전은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은 뭐냐면 지금 그동안 소비재 중심의 시대에서 약간 이제 소비재보다는 유형재죠, 유형재.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할 때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돈을 버는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정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LG엔솔 또 삼성 SDI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네. 세 기업의 공통점이 실적도 좋아요. 2차 전지가 다 숫자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네. 이렇게 기업이 됐건 뭐 정부가 됐건 이렇게 투자를 늘리는 쪽에서 수혜를 받는 산업들은 네.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그런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그 이번 주였죠. 뭐가 있었냐면 배터리 얼라이언스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뭐냐면 그 배터리 이제 전략 회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네. 동맹체를 만들자. 얼라이언스가 이제 동맹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를 했냐면 광물, 우리나라도 이제 배터리 광물 산업에 적극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광물 사업하는 회사들이 또 정부의 투자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배터리 광물 산업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정책이 나오면 그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잘 눈여겨보시는 그런 좀 시대로 좀 바뀐 것 같아요.